정보의 전파. 우리 아까 보면 정보에 관련된 게 여기서 전파가 나왔었죠. 그죠? 예. 보고하고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파한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전파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의 사용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를 화장품 판매업자 등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은요, 식약처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책판업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뉴스로 내보내면 소비자까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같이 보라고 뉴스로 내보내거나, 또는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식약처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 요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에 들어가면, 식약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런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집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또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나 관련국, 정부 등에 통보하는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를 활성화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화장품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해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건 식약처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죠? 국가 대 국가에서 정보 교환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그냥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자 등의 보호.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신고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이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싹 옮겨놨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화장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은요. 영유아밖에 없어요. 영유아밖에.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화장품만 규정되어 있지 어린이 화장품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화장품 유형에서 보면 영유아는 있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른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는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처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시험 문제까지 내려고 쉴 데 없이 이렇게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 놓고 사회 시험에서 갈로갈로로 주관식으로 출제를 해버렸죠.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라고 하면 만 3세 이하를 의미하고요. 만 3세 이하라고 했으니까 3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36개월까지죠. 37개월부터는 어린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어린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와 어린이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갈로갈로로 시험 문제 주관식에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러한 영유아가 쓸 수 있다. 영유아 화장품 유형이다. 영유아는 원래 유형이 있으니까 영유아 화장품 유형에 해당되거나 어린이 화장품 유형은 없지만 어린이가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영유아와 어린이 화장품에는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껍데기만 나오고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회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자세하게 시험 문제 다룰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안정이 아니고 첫 번째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는 안전성 자료라는 거 정확하게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은 분리가 안 일어나고 안 썩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화장품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영유아나 어린이가 썼을 때의 피부가 안 디비지도록 안전하게 잘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한다. 어린이용 화장품에다가 우리가 기능성 성분을 넣어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밑에 네모칸에 친절하게
영유아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류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광고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하지 제품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시하거나, 그러니까 화장품에다 표시하거나 또는 광고라고 하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광고해서 팔든지 전단지에 찍어서 팔든지 뭐 화장품에 표시해서 팔든지 아니면은 말로서 뭐 말해갖고 팔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많겠죠, 그죠? 어떻든 이러한 경우를 다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전성 자료의 보관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안전성 자료는 최종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즉 이제 단종시키려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거나 제일 마지막에 수입했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1년간 더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개봉 후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개봉 후 3개월, 개봉 후 6개월 이딴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제조일로부터 또는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모든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년이면은 두 개가 날짜가 똑같은데요. 유통기한이 뭐 30개월도 있고 36개월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되게 화장품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간 또는 개봉 후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한 제품의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특정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전성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표시하고 광고해서 팔겠죠. 예, 쉴 데 없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쉴 데 없이 친절한 척하면서 니은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구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중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요.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대놓고 파는 데가 없어요. 뭐 어린이가 쓸 수 있을 만큼 순하다라는 교묘하게 천연 화장품이라는 이런 형태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순해서 민감성 피부라서 뭐 아무나 써도 된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뭐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모델을 아기를 쓴다든지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영유아 어린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 제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그 어린이가 사용하는 로션 크림 같은 거 보시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적혀 있고, 그냥 그 브랜드 자체가 어린이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이건 어린이 제품이야. 이거 어린이가 쓸 수 있는 뭐 로션 크림이야.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절대로 어린이 영유아 표시하지 않고, 로션을 대빵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파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트에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성 자료 때문에 표시를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기피할 정도로 이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업체들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화장품을 기존에 중소기업들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대놓고 작성해 놨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성 자료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는 게 뭐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려운 거야 뭐 직원 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적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업체들이 기피를 하고 있죠. 그 화장품을 팔아서 그 안전성 자료를 작성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솔직히 미지수인데 네, 이 법 이거 좀 짜증납니다. 자, 안전성 자료에 관련된 게 지금 친절하게 핑크색 안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자, 기억,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그 다음에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그 안전성 평가 자료에 보면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독성 정보라든지 제품의 방부력 테스트 결과, 사용 후 이상 사례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조치 관련 자료, 예, 뭐 내용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서 외워지지도 않지만,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구비하지 못하는 네, 책판업자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 평가 자료 때문에 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짜증나겠지만, 안전성, 어린이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자료에는 이러한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데 갈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이런 식으로 갈로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안전성 자료에 대한 거 명확하게 기억을 다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안전성 자료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표시 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작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수입은 통관 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제조번호하고 우리가 제조 일자는 내가 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생산한 날짜가 다르면 제조번호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화장품을 만들었는 날짜는 수입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 통관 날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관 일자라는 게 시험 문제에 갈로로 나왔었습니다.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이게 아마 2회인가 3회에서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4회에 퐁당 빠졌기 때문에 5회에는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다시 재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개봉 후 3개월, 개봉 후 6개월 뭐 이런 말 적혀있는 경우 우리가 위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3년이라는 기간, 제조일로부터 우리가 3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수입했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년이지만 개봉 후 3개월이라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으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생산되거나 마지막에 수입된 화장품의 그 제조연원일로부터 3년 또는 통관 일자로부터 3년간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위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적어 놨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은 뭐 식약처장이 작성 보관하라고 금방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화장품법에서 나온 거를 안 지키면 우리는 무조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개월수는 때리치우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판매 또는 해당 품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당 품목. 대부분 우리가 그 화장품의 그 판매 영업을 정지시킬 때 보면은 전 품목을 판매 정지시키면 그에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행정처분은 잘 안 내려요. 어떤 화장품이 잘못되면은 그 화장품만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그 화장품만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해당 품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보통 깬돌 짚을 때 보면 지금 여기는 보면 1, 3, 6,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심하게 뭘 잘못했을 때 보면은 3, 6, 12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3, 6, 12 어떻든 이건 조금 약하다고요. 앞에 1개월 한번 주고 그 다음에 3, 6, 12 나가는 거 보면은 숫자 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꽃배기로 나가요. 3에서 6, 6에서 12 꽃배기로 나가죠. 외우고 싶은 자는 외우시고 외우기 싫은 자는 외우지 마십시오. 근데 안정성 자료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이번 5회 때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 이러한 실태조사는 식약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법령에 나오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뭐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약 올리듯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안전용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전용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이 안전용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보시면 자,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에 펌프나 방아쇠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우리가 에어로졸처럼 압축 분무기로 되어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안전용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용기 보장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외되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우셨을 거예요. 안 외우신 분들은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외우기 귀찮고 오늘은 또 추워서 외우기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외워야지 라고 표시해 놓고 시험치기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저랑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분은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에서는 뭘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천재만 있으신 건지 다 외우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은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된 것이야지만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5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제가 꼭 외우라고 지난번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통상자원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화장품법에서는 만 3세 이하가 영유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만 5세 이하도 아니고 미만까지 썼어요. 미만. 짜증나게. 그래서 만 5세 미만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나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용기는 우리가 화장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좀 위험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가 마시면 사망하거나 아주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품, 액체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것들은 우리 대부분 그 약에 보면은 눌러서 돌려서 여는 거 있죠. 그런 거 만 5세 미만 애들이 좀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안전용기 포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 5세 힘이 세서 뭐 방아쇠 펌프 이런 거 잘 잡아 당기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원샷이 안 됩니다. 원샷. 손이 아파서 여러분 못하죠. 그죠? 원샷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에 사용해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요, 밑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안전용기 포장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계속.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갈로까지 제가 다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자,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초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화장품은 원료를 살 때 무조건 싼 거를 산다.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 법령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죠. 그죠? 화장품 원료를 사는 기준은 싼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이 화장품에 우리 법령상 들어있으면 안 되는 성분 내지는 함유되어 있는 함량이 만약에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료 이러한 것들이 짬뽕적으로 섞여져 있다면은 그러한 화장품 법에 정확하게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원료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실험을 해서 시험 성적서라는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원료를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는 제한 또는 금지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화장품 우리 책에 보면은요. 사용 제한 원료라는 게 있어요. 사용 제한 원료는 사용할 때 여기 딱 적혀있는 그 양 안에까지만 써라 이 말이죠. 그죠? 그 양 넘어가서는 쓰지 마라. 왜?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용 금지 원료는 대부분 사용하면 뭐 독성 물질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제약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약이지 화장품 원료로 쓰기는 너무 강력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용상 제한을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한 두거나 또는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금지 원료로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딱 정해놨는 거를 우리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거티브 시스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식약처장이 다 고시해놨어요. 쓸 수 있는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그 원료의 옆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양까지도 네, 제한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책판업자의 책임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는 선인장을 키우는데 선인장을 나는 시중에 팔고 있는 선인장 워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선인장으로 워터를 쭉 뽑아서 원료로 만들래. 나는 길거리에서 민들레를 꺾었는데 민들레를 푹 삶아서 수증기 정류를 해서 민들레 추출물을 만들어서 만들래. 다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한 원료를 만들게 되면은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원료를 납품받을 때 책임 판매업자한테 납품을 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교묘하게 요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그러한 품목은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허용되는 원료, 즉 열거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원료가 아닌 거는 쓰면 안 되는 게 바로 포지티브 시스템인데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원료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원료인데 거의 대부분 펩타이드 원료가 중국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우리가 그 펩타이드 종류의 원료들을 썼는데 중국에 수출하려니까 그게 중국에는 그 원료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 원료를 빼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할 때 보면 화장품 전 성분을 먼저 보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본 뒤에 화장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시스템, 즉 허용되는 품목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한국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 한도를 줘가지고 조금만 써놨고 위험하니까 조금만 써 이렇게 사용 한도를 줬는 원료 외에는 네 마음대로 쓰세요. 책임 판매업자만 책임지고 이렇게 풀어놨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제쯤은 이제 객관식으로 밑에 나올 때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행규칙 제17조의 2 보시면은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이다.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8조 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미리 연락이 와요, 업체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문서를 어떠한 문서를 다 준비하시오, 며칠 날까지 다 업로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제조회사 화장품 그 책판업자나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 그 이러한 검사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연락 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직원들의 뭐 훈련이나 뭐 교육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CGMP 문서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제품들을 한두 개 집어가지고 그 제품에 관련돼 있는 뭐 안전성 자료라든지 또는 뭐 품질 검사에 있는 자료 그리고 또 뭐 제품 표준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보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면은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화장품 제조회사를 하고 있는데 난 아직 이런 거 낸 적 없는데 이런 사람은 5년 다 돼가면 이제 낼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밑에 있는 글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은요, 제가 앞에 그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던 그 영유아와 어린이 화장품에 관련돼 있는 안전성 자료에 좀 상세한 부분을 지금 여기 네모칸 안에다가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제3조 제1항에 관련돼서 별표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법에서. 그래서 작성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모칸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는 제목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그죠? 그 안전성 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 그리고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런 것들은 요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 나는 완전히 다 맞출 거야.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와도 다 맞추겠어. 이런 사람들은 상세히 보시고 나는 일단 제목만 외우고 그 외에는 깬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설렁설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은 그냥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통합적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2번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화장품이 썩거나 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 보면 3회 시험 문제인가요? 3회에서 보면 뭐 경시적인 변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을 시험 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경시적인 변화 계속 나는데요. 그 용어에 꽂혀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경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변화하는 것을 경시적인 변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안정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시적인 변화라고 하죠.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시적인 변화가 없어야만 되는 게 바로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정성은 우리가 유통 과정상 변하지 않는지 또는 내가 화장품 따까리를 열어서 내 얼굴에 찍어 바르는 그 1달,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화장품이 변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화장품 주인인 책판업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러한 실험들을 우리는 안정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정성 변화에서 보면은요, 그 밑에 네모칸에 보면 안정성 변화에서 보면 뭐 물리적 변화 그리고 화학적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표를 조금 이상하게 지금 변형을 시켜놨네요. 편집실에서. 조금 못 알아보기 조금 이상하게 놨는데 안정성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칸을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안정성 변화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물리적 변화는 어떤 거를 의미하고 화학적 변화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자주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 꼭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 반 이상이 화장품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이나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가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꼭 예, 저는 5, 6회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변화에서 물리적 변화라고 하면 분리, 침전, 응집은 저것끼리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계화, 증발, 고화, 연화, 고상, 뭐 균열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고 화학적 변화라고 하면 아까 제가 3패가 되면은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색, 변치, 오염, 말이 오염이지 썩었는 거죠. 네, 썩었는 거, 석출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둘 다 외우면은 머리통 터지죠. 그죠? 그러면 화학적 변화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물리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에 해당되는 거는 변색, 변치, 오염, 석출 이렇게 4가지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보시면은요, 경시 변화 시험이라고 해서 규정된 보관 조건 내에서 제품의 경시적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하는 걸 경시적 변화라고 했었어요. 계획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을, 예, 경시 변화에 따른 시험을 우리는 경시 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용어에 다 나오죠, 그냥. 이거 경시 변화 시험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항온 안정성 시험. 규정된 보관 온도 내에서 벌크의 변화를 계획된 시기와 제품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 항온 항습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온탕이에요, 온탕. 그래서 이 항온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실험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온장고 같은 이런 데다가 넣어갖고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화장품이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이 우리가 유통 과정상 또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때 이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듯이 화장품도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온 안정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보존제를 똑바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 사용기한이 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즉 보존제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화장품 보면 파라벤이라든지 페녹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뭐 천연 보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존제는 뭐 EWG에 뭐 위배되니 어쩌니 뭐 민간인이 만든 그러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기 보존에 장기 보존 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유통 과정상 분리가 일어나고 썩거나 또는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을 우리가 화장품들은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기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적절한 보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계절마다 다 틀리죠. 그죠? 그리고 사계절마다 뭐 화장대 위의 온도가 다 틀립니다.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실온을 의미하겠죠. 제품의 고유 특성을 간직한 채, 고유 특성이란 처음에 만들어놓은 상태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기한을 우리는 사용기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최대한으로 쓰면은 우리가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최대한이라고 했으니까 11월 30일 1분 또는 10분만 지나도 썩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이 모르고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내가 실험을 했을 때 11월 30일 날 화장품이 썩었어요.
썩었다고 해서 11월 30일이라고 적으면은 어떤 화장품은 우리가 쓰면서 사람마다 손가락의 오염도가 틀리니까 11월 30일 되기 전에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이렇게 최대한의 기한으로 사용기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30개월 정도 견디면 사용기한을 24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제조일부터 2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지표 성분. 자, 지표 성분이라고 하면 원료에 함유된 화학적으로 규정된 성분 중 품질 관리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우리는 지표 성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의 안정성. 우리가 세균이나 진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가 산화의 안정성 부분 때문에 항산화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산소 및 화학 성분과의 산화 반응이 발생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성질을 우리는 산화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즉, 산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토코페롤 성분이에요. 토코페롤 또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넣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산화하면은 많이 산화하면 쩐내가 나지만 그렇게 많이 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쩐내가 안 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화가 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화장품에 얼굴에 잡티나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안정성을 처리할 때 보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항산화 성분을 화장품마다 다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도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특히 이 화장품 용기가 투명한 경우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 빛 때문에 이 안에 화장품들이 색깔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차단해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투명하지가 않고 자외선 방지 코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불투명한 화장품 용기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선호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명한 화장품인데 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에 보존제나 산화제가 엄청 실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산화된 화장품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유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만들어 파실 때는 되도록이면 투명한 거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 사용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색소를 우리가 조금 넣어가지고, 보면은 향수가 약간 핑크빛이나 노란빛, 초록빛, 요런 게 돌도록 투명한 색깔로 해서 많이 만드는데, 근데 향수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향도 바뀌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 산화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부분이죠. 왜 위배가 되냐면, 투명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무슨 브랜드였나요? 페블러스가 무슨 브랜드였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보면 화장품 용기가 불투명하게 나오죠. 요즘 불투명한 향수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명품 향수들 보면. 그래서 산화 안정성에 관련된 게 이게 산소나 또는 햇빛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 안정성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열 안정성 검사. 자, 열 안정성, 산화 안정성, 광 안정성, 그 다음에 미생물 안정성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뒤에 안정성을 갈로로 다 해놓고 갈로 다 해놓고요. 공통적으로 뒤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성인지 안정성인지 헷갈려가지고 안전성 적어가지고 틀려놓은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광안정성이라고 하면 열안정성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에 관련된 거라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광안정성은 우리가 이런 형광등 불빛 때문에도 화장품이 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는 아까 산화에서 설명했는데, 예, 산화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하면은 광안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보면 산화에 강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분리해서 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광안정성은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생물 안정성이라고 하면 미생물은 우리가 보통 뭐 총호기성 생균수로 세균, 진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화장품에 발효 원료, 뭐 발효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또는 그 유산균 성분이라든지 예,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러한 것들을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면은 예, 몽골하게 이렇게 막 뭉쳐지고 그 다음에 분리가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미생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보면 다 뒤에 안정성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장기 보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정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환경의 안전성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책에는 보면 환경 안정성이라 해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환경 안정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성분들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환경이 안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즉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의 안정성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안정성이라 나오지 않고 안전성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도 여러분들 책하고 다르게 네, 화장품의 안전성이라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바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안정성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별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뭐 환경의 안전성, 안정성 둘 다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안정성에 관련된 거, 안전성에 관련된 거, 뭐 그냥 쭉 나열해서 그냥 그런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급의 안정성, 안정적으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거. 보통 화장품 원료를 우리가 어떠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를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원료가 들어오는 날짜가 있는데요. 직접 수입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수입업자가 주문하면은 바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딜리버리나 이러한 것들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화장품 원료가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도 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단어들이 다 산화, 열, 광, 미생물, 환경, 공급, 뭐 원료의 공급 이러한 것들이 다 안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문제에 교묘하게 이렇게 산화, 열, 광, 미생물이 안정성에 관련된 거라는 거 나올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여러 군데 있는 걸 제가 다 모아가지고 짬뽕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불구하고 나왔길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